나 이거 어떻게 합의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좀 덜어 계시고요. 이거 합의는 뭐 누가 주선해 주는 거 아닌가요?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그런데 이제 합의와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, 안녕하세요. 형사 전문 백준현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형사 사건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이죠. 합의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이제 합의의 방법입니다. 되게 그 혐의를 인정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이제 담당 수사관이 조사 말미에 이제 피해자한테 절대로 연락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. 나 이거 어떻게 합의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좀 덜어 계시고요.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뭐 기소가 되고 난 이후에 혹은 1심 판결이 선고되고 난 이후에 그 가족분들께서 찾아오셔서 뭐 수사기관에서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. 그래서 연락을 안 했는데 이거 합의는 뭐 누가 주선해 주는 거 아닌가요?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이 수사기관, 특히 담당 수사관이 이제 뭐 조서를 뭐 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요, 뭐 특히 성범죄에서 그러는데,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차 가해 우려 때문이긴 합니다. 피의자가 피해자한테 연락을 시도해서 뭐 계속해서 합의를 종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회유를 시도할 수도 있겠죠. 그 피해자의 진술도 어떻게 보면 인적 증거인데, 그러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자가, 즉 가해자가 피해자를 회유해서 인적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다라고 비추어질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이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알리게 되면 뭐 수사 보고서 형태로 이제 다 남아있기 때문에,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.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.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. 보통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그럼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담당 수사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. 제가 피해자한테 어떤 뭐 피해 회복을 하고 싶고 합의할 의사가 있는데 피해자한테 연락해서 합의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요청하시면 되세요. 그러면 이제 뭐 대부분의 수사관이 그 피해자한테 연락해서 혹시 합의 의사가 있는지 여쭤봐 줍니다. 근데 문제는 이제 담당 수사관은 뭐 여러분들을 뭐 대신해서 피해자한테 고개를 숙이는 존재는 아니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합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만 확인을 해줄 뿐입니다. 그래서 사실 그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합의가 쭉쭉 진행이 될 텐데, 만약 없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좀 곤란하게 되죠. 따라서 정리하자면, 변호사가 있다면 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원칙이고, 만약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담당 수사관한테 피해자한테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오늘 합의를 주제로 이제 영상을 촬영하게 되니까요. 그럼 제일 먼저 사실 이걸 먼저 다뤘어야 되는데, 합의가 뭘까요?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뭘 의미할까요? 물론 뭐 대법원이 뭐 합의나 뭐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뭐 이러이러한 뭐 판시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, 사실 합의라는 거는 뭐 금전적인 보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, 기본적으로 그 진심 어린 반성, 그 다음 사죄, 그리고 피해자의 용서가 전제되어야 하는 거겠죠. 사실 뭐 비단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뭐 누군가한테 내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일, 그다음 반성하는 일,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, 이것들이 뭐 쉬운 영역은 아니죠.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뭐 합의는 알아서 해 오시라 라고 하는 곳도 있고, 아니면은 뭐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합의에 성공하는 경우 일정 부분 그 뭐 보수를 요구하는 곳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. 근데 이 합의라는 것은 사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를 대신해 주겠다라고 한다는 건, 사실 변호사가 대신해서 그 합의에 이르기까지 수개월 동안 피해자한테 고개를 숙이고 대신 욕먹어주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형사 사건에서 합의는 저는 뭐 금전적인 보상을 의미한다고도,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, 결국 핵심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보통 이런 유사 사건에서 합의금의 적정한 액수는 얼마인가요? 입니다. 여러분들 그 합의금의 적정한 액수가 정해져 있을까요? 물론 뭐 통계를 따지자면 평균치가 있기는 하겠지만, 그리고 경범죄부터 중범죄로 올라갈수록 당연히 합의금의 액수는 올라가는 게 맞겠지만, 사실 이 합의금의 액수를 평균화하는 게 뭐 큰 의미 자체가 없는 이유가, 개개의 사안마다 너무나 천차만별입니다. 그 변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뭐 평균치를 저한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, 그걸 뭐 일률적으로 제가 뭐 답해드리기는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. 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. 여러분들이 뭐 전문직입니다. 의사 혹은 뭐 아니면 뭐 공무원, 뭐 공공기관에 있는데, 이제 뭐 물적 증거, 인적 증거에 의해서 나의 혐의를
뭐 무죄를 다투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하고 내가 혐의를 인정하고 이제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안인데,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경우에, 그런데 피해자는 금전적으로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, 그리고 지금 가해자인 피의자를 전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. 이 경우에 합의금의 액수가 어떻게 산정될까요? 평균적으로 정해진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합의금의 액수가 정해지겠죠.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금 액수가 1,000만 원 이상 올라가는 거는 비일비재합니다. 그리고 각각 뭐 개개인의 그 피해자의 사정, 뭐 가해자의 사정, 피의자의 사정, 뭐 피고인의 사정, 뭐 여러 사정들이 사안마다 그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뭐 어떤 적정한 합의금의 액수를 뭐 판단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. 내가 반드시 이 합의를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높은 합의금을 지불해서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할 것이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적정한, 사건마다 그 적정한 합의금을 좀 산정을 해보자면, 합의금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사죄를 하고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어떤 피해를 보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술 먹고 누군가를 뭐 때렸다고 해보자고요.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좀 크게 다쳤어요. 그러면 그 사람이 입게 되는 손해는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 뭐 병원비, 첫 번째 병원비가 있을 것이고, 그 다음에 뭐 이 병원에 입원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뭐 직장을 나가서 뭐 일을 하지 못해서 입게 되는 뭐 손해가 있을 것이고, 그 다음에 뭐 정신적으로도 뭐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누군가한테 뭐 맞았다면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? 뭐 그런 것들, 뭐 대개는 이 정도의 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럼 이 병원비가 얼마나 들었냐? 일을 하지 못해서 입게 된 손해가 얼마냐?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수치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뭐 애매하긴 하지만, 그래도 뭐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한테 맞는 일이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. 그럼 내가 이걸로 인해서 어떤 뭐 정신과를 다니게 된다거나, 그럼 정신과 뭐 진료비, 아니면 어떤 뭐 심리 상담소에 가서 뭐 치료를 받는다거나 상담 치료를 받는다거나 하는데 그런 비용들, 그럼 평균적으로 이 정도 다쳤으니까 뭐 한 전체적인 손해가 한 500에서 1,000만 원 정도의 합의 금액이면 이 사람의 치유를 완치해서 이 사람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라고 뭐 생각이 들 수 있겠죠. 그런데 굉장히 뭐 가혹한 성범죄나 아니면 굉장히 중범죄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평생을 가도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? 장담할 수 없죠. 그러면 그 평생에 걸쳐서 그 정신적인 손해를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, 얼마인지 산정할 수도 없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 같은 어떤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금의 액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. 그래서 사실 그 사안마다 좀 따져봐야 하는 것들이 많아서 어떤 적정한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근데 이제 합의와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,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. 이거는 뭐 합의를 주선해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느낄 텐데, 여러분들이 피해자랑 그 피해자의 그 가족분들로부터 받는 수모, 그 수모만큼 합의금의 액수는 낮아집니다. 이것은 명백합니다. 그리고 또 참 합의 시도라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. 보통 이제 뭐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어서 뭐 원심에서 법정 구속이 돼가지고 가족분들이 찾아오셨을 때, 아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셨어요? 라고 물어보면, 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뭐 수사기관이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연락 안 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, 아니 처음에 뭐 한 1억, 2억을 부르길래 이거는 그 뒤로는 제가 연락을 안 했다,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그래서 그 후자에 관해서 좀 살펴보자면, 보통 이제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난 직후에는 감정이 굉장히 격양되어 있습니다. 그렇죠?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가해자나 혹은 뭐 가해자의 가족분들이 그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합의를 시도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높은 합의금의 액수를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.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제 감정이 좀 수그라들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뭐 여러 가지 조언도 받고 하다 보면 이제 피해자나 그 피해자 가족분들도 점점 이제 객관성을 찾게 되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 피해자 측에서 어떤 제시한 합의금의 액수가 이게 너무 과다하다. 나는 주먹으로 얼굴 한 대 쳤을 뿐인데 합의금으로 2,000만 원을 요구한다. 난 그 뒤로 그래서 연락을 안 했다. 이렇게 한 번에 단정 짓지 마시고요. 그 다음에도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의 그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병행이 된다면 나중에 가서는 다 적정한 그 금액으로 이제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. 네, 오늘 형사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합의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. 네,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